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르첸 훈 키세란입니다. 2021년 6월 13일 가라연합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 미국 페드는 0에서 0.25인 상태에 있습니다. 금리가 매우 낮고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려있는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 현대인은 살고 있습니다. 한국도 과거 30년, 20년 전과는 달리 자본주의가 매우 고도화되어 가지고 이제 디플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코로나 이전에는 있었고요. 그 결과 코로나 이후에는 0.5%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때에 기존에는 옛날에는 일반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은행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노동소득이랄지 사업소득의 결과물을 직접 투자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투자를 극대화하는 그런, 좀 심하게 말하면 사행심과 도박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쪽으로 자본주의가 진행됐다. 숫자 노름에 탑을 쌓아가는 그 한계점에 자본주의가, 세계 자본주의가 봉착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경제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혁명의 시기가 다가왔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주식 투자 열풍시대 존재의 가벼움에 대한 경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한국인들이 좀 경기를 일으킬 만한 그림이 보이지요.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 국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낫과 망치, 붉은 별이 있고, 이게 과거 소비에트 연방, 소련 시절의 국기입니다. 한국인들은 그 분단된 이념 대결 속에서 남북한이 한쪽은 공산주의, 한쪽은 자본주의 체제로 분단된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워낙 강하게 일반화돼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 국기를 보면은 아주 악마적으로 대하는 그런 본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인도 보다 성숙되어 이 국기를 좀 차분히 들여다보면서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저 국기에 이 망치와 낫을 상징으로서 모두 집어넣고 상징물을 만들었을까? 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직접 이 얘기를, 공산주의 사회를 찬양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고향에 칭송하고 그런 내용을 방송하려는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 열풍 시대가 온 이상 우리는 그 시대를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주식 투자 열풍이 인간 존재의 가벼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경고를 과거에 사회심리학적으로 경고를 했던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저 낫과 망치라는 이 농업을 말하죠. 농업, 낫, 그리고 망치는 공업, 노동자, 농민 노동자의 세상, 평등사회, 이걸 지향했던 것이 소비에트 연방을 주축했던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로 실물 경제적 측면의 노동가치설, 거기에 모든 사상적 포인트를 맞췄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의 이름으로 문제점들의 해결을 양적,
퀄리티가 아니고 퀀티티적으로 해결하는 습성이 있었죠. 그래서 국가 권력이 강하면서 심지어 폭력적으로 혁명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의 이면에는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사행심과 도박성이 아닌 보다 진지한 도덕적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고민에서 만들어진 이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그런 면에서 마르크스의 경고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된다. 관념적 종교 철학적으로도 고민해 봐야 되지만은 사회주의적 막시즘 속에서도 현실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 이게 바로 시카라스 정신을 강조하는 카라연합TV의 중심 철학입니다. 그래서 주식투자 열풍시대 존재의 가벼움에 대한 경계, 자본주의 상징인 주식 차트가 보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조화로운 접점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좀 궁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랄지 많은 방송에서 봤던 분입니다. 존니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투자 경험을 충분히 쌓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의 선봉장이다, 이른바 전봉중이다, 이런 애칭을 받을 정도로 현재 한국 주식투자 열풍에 불을 지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주식투자 철학을 보면은 매우 건전합니다. 그래서 예전 유튜브에서도 제가 이분을 좀 떠받치는 긍정적인 내용을 보냈는데, 오늘은 좀 그와는 색깔이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분의 투자 철학을 저는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린아이 때부터 주식 투자를 가르치고 금융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이 측면에 대해서 저도 여전히 긍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 번쯤 또 한 번 다른 이면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이 유튜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의 투자 경험을 가지고 한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투자에 있어서 유태인의 지혜를 경험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지혜를 지금 설파하고 있다. 이분의 투자 철학에는 마켓 타이밍을 하지 말라, 저점 매수해서 고점을 매도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면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에 빠지지 말라.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10만이 알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켓 타이밍을 하지 말라. 세 번째, 주식 투자는 금융을 통해 자본주의 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추정 발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한국인들이 이런 측면을 좀 모르지요. 이번에 일본을 많이 비판하면서 일본은 특히 그런 면이 문제가 많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자본주의를 그런 식으로 잘 운영해서 여전히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의 중심에 축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이 선순환적으로 그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될 수 있던 환경을 의미 있게 조장해 나가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실물과 금융이 균형 있게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가 자기 정화를 통해서 좋은 체질의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새로운 모델로 끊임없이 진화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저도 과거에 그런 면이 굉장히 떨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20대에는 주식 투자한다 하면은 그 사람 사기꾼처럼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로부터 해방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경험했고요. 제가 주식 투자를 20년간 경험했지만은 최근에 시카라스 투자법이라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러한 안정적인 모델과 의미 있는 이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 존리 대표의 얘기는 저한테 많은 어떤 철학적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좋은 기업의 동업자로서 참여하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라. 다섯 번째, 좋은 기업의 주식을 그래서 길게 사 모아 가라. 그러면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면 극히 타당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를 부모가 가르치라.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 그 말을 쉽게 실천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부모가 주식 투자를 가르친다 했을 때 한국인들이 유대인처럼 그런 좋은 문화 모델을 구축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최근에 생겨가지고 오늘의 유튜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이 존리 자산운용 대표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상기했으면 싶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최근 한국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그리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특히 어린애에게 주식 투자 금융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자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카라인업 TV는 카라인의 이상형을 고민하고 그 모델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잡아봤습니다. 카라인의 이상형과 주식 투자 행위에 관하여 답은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마르크스의 경고를 상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카라인업 TV는 시카라스 정신에 입각해서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나라로서 시스템적으로 묶이는 그 이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카라인들이 어떠한 문화와 사고의 유형, 이념,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카라스 철학에 입각한 시카라스 정신입니다. 여기 보이는 관용과 포용, 실존적 개인의 발견, 이렇게 이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존적 개인의 발견인 것입니다. 이 실존적 개인의 발견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자각함으로 인해서 타인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관용과 포용의 문화적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난 건데요. 이게 보면은 시카라스가 이렇게, 이 시카라스는 아사단 씨름대의 천장에 붙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게 보면 일본의 그 오스무 다이카이 스모대의 천장에 붙어 있는 그것과 똑같이 생겼는데요.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겁니다. 그건 일본의 식민조라고 그러는데 카라연합 TV에서는 한국에서는 시카라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카라스. 이 시는 말씀변의 절사자. 예전에 강의 다 했습니다. 카라스는 까마귀란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존재하는 한국의 다종교 사회에 있는데 그 다종교 사회 다양한 이념이 충돌하고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시카라스라는 상징 내에
포용함으로써 하나로 묶는다. 그러나 이 시카라스 자체는 무아의 경제이며 도교적으로 말하면 공, 빌공짜, 공과 허이다. 그래서 기독교, 불교, 기타 종교와 사상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이 행사 내에서 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시카라스 내에서 모두 하나로 융합되고 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인의 종교와 사상을 거부감 없이 터부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용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용과 포용, 실존적 개인의 발견이라는 것이 카라얀 TV가 지향하는 시카라스 철학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이름으로 모든 전 지구상의 인류를 포용한다. 그리고 그 본질은 각자가 자기 자신의 종교 내지는 철학적 입장에서 실존을 자각하는 것을 근본 본질로 한다. 이런 거죠. 즉, 이 내용을 보면은 카라얀 TV가 지향하는 카라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인간형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회를 지향해야 되는 이상형에 대해서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한국의 봉건시대 근현대사를 어떤 반성적으로 비평한 결과 그 비판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시카라스 철학인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거기에는 또 상업과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이라는 그런 중요한 철학적 그 토대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봉건사회의 시스템, 우리 한국인들이 산업공상이라는 문화의식이 여전히 현재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더 심했고 오늘은 많이 옅어졌지만 여전히 산업공상의 의식구조를 암암리에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의 출구라는 이 슬라이드 제목으로 조선시대의 사회구조 속에서 욕망의 출구가 얼마나 획일적이었는가를 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사회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그 유학자들로서 성리학자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중국 고대의 이상향으로서 정전제, 우물정자 할 때 정전제입니다. 그 정전의 모양처럼 토지를 공평하게 나눠서 사회를 평등하게 관리해야만이 이상사회가 된다. 이게 바로 유가들, 특히 성리학자들이 이상으로 삼는 고대의 이상적 유토피아 모형의 사회경제적 모델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선의 그 혁명을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리학적 이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이념에 맞춰서 만들어진 사회가 사농공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는 양반, 지배층, 엘리트가 되는 거고요. 농민은 일반 양인이 되겠고 생산력을 담당합니다. 즉 생산력이 그러니까 농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보면은 사농공상에서 이 부피의 크기가 농이 가장 크지요. 그래서 농자 천하지 대본에서 농업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이랄지 상업,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농보다는 아래쪽에 계급을 두었죠. 그 성리학적 도덕률에서의 입각해가지고 이 상업과 공업이 아랫단에 위치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농보다는 공이 바로 밑에고 공보다는 상이 바로 가장 아래쪽에, 그 밑에 이제 노비 계급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농민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도덕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늘과 땅에 기대서 생물을 성장시켜서 그것을 소출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순수하고 건박함이 이를 데 없다. 그리고 그러한 단일한 공동체, 농촌 공동체 사회야만이 윤리와 도덕률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좋은 이웃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체면체통을 알고 양심과 염치가 있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유가 성리학자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그래서 의를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물건을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다 보니까는 사람을 그 기회주의적으로 수단시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현재 장사를 하면 실제 그런 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식당을 하더라도 어떤 손님이 나한테 올까? 그 손님이 다시 올까? 이번에는 오고 말까? 뭐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식당 사장 스스로. 이게 모든 장사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을 전부 자기의 이익의 상대적인 그 도구로 삼는다. 그런 문화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사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 상업 장사하는 사람을 가장 전시하는 위치에 둬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리학적 도덕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상보다는 공은 왜 도느냐? 공은 자연에 기대서 생물을 생장시키지는 않는 그런 순수한 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인공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지면서 성실성을 갖고 있다. 뭔가 몰두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사람을 그러니까 물건 만드는데 몰두하는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상보다는 낫다. 그 위에 그래서 공을 뒀던 겁니다. 이런 도덕관의 입각에서 이제 이런 계급제도를 채택했던 것이죠. 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 이 체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계급을 사회를 정태화시키고 그렇죠. 사회적 이동성이 많지 않으니까 안정적인 것이 보이긴 하지만은 욕망을 어떤 테두리 내에 상당히 묶어버리는 농사꾼, 농민민, 공민, 상인 그 테두리에 확 묶이는 거. 거기다가 이제 공상은 약하기 때문에 농에다가 많은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토지에 속박되어 있는 정태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건 무역이랄지 상업을 천시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많은 물동량이 오가면서 그 국외에 대해서 호기심과 어떤 진취적인 그 개방성, 모험성 이런 것의 확산성 이런 것이 있는 문화의식이 발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오타키 체제를 즉 자급자족 체제를 이상으로 삼습니다. 교환이 아니고 그래서 폐쇄성을 띠고 있죠. 그리고 이 체제에서의 유일한 인간의 욕망의 상승 욕구의 지향점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과거 제도가 이제 번개 모양을 만들어졌는데 과거 제도를 이용해서 과거에 급제하면은 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양인 계급 이상에게 그걸 모두 열어줬습니다. 조선시대는. 그런 측면에서는 고려보다는 더 나은 체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사회는 좀 귀족사회적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선의 사회는 뭐냐면은 그 양인 이상은 누구든지 공부를 하면은 사가 될 수 있었고 이른바 과거에 패스하면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었다 이거죠. 이 욕망의 출구가 열려 있었죠. 이런 식으로 500년을 살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조선 말기가 되면 현재도 그렇지만 전부 배설을 내는 배설지향주의 그게 이제 지위 계급 지향의 문화라고 써 있는데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을 모두 중시하고 농사 지는 사람 밑으로는 전부 그 사회의 낙오자처럼 취급받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욕망의 상승 욕구의 출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배설하는 것 외에는 인간의 상승 욕구의 출구가 없었다. 원천적으로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못하게끔 문화적으로 장려했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것이 무너지려고 그러면은 자꾸 탄압을 가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 과거의 금난 정권을 폐기하는 문제. 조선 말기에 인구가 증가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오일장이 사면서 이제 그 난전이 행행하니까 그 난전 상인들과 그다음에 금난 정권을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유기전에 물건되는 그 정통 그 상인 집단 간에 이제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 사회가 혼란스럽고 투쟁이 강화되죠. 그래서
그 전통적인 금난 정권을 갖고 있는 상임만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돼야만이 이 시스템이 건전하게 유지되는데 조선 말기에 가면은 그게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상업을 통한 소셜 모빌리티, 사회적 이동성이 증대하면서 그 자급자족과 물물 교환을 뛰어넘는 이제 어떤 요즘으로 오늘날로 말하는 기업가적인 정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체제예요. 그것이 극단적으로 그 환경이 발전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상업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사상이 만들어지면서 유로처럼 봉건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의 중심을 두고 있는 이 양반 체제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조선 말기에 사실 그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는 공과 상을 짓누르면서 농민의 소출을 가지고 관리들이, 중간 관리들이 그에게 이 수조권을 인정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권력이 이른바 왕토 사상에 입각한 농민의 토지는 왕의 것이라 이거죠. 그리고 그 왕의 것인 토지에서 농민들이 수확을 하면 일정 부분 그 국가에 공물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이 중간 관리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관리의 수조권 체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부조리를 많이 저질렀죠. 그러니까 권력이 비대한 체제죠. 이게 약간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이 그런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그 분배적인 기능들이 강하다 보니까는 그 인민들이 그 당과 국가에 아부하고 줄 서는 사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사이에 부조리가 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 문제점을 일정 정도 상쇄시키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시장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바로 그 반대 의미에서 그 시장을 아주 더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사회는 그 욕망의 출구가 이 지위 계급의 상승 문화, 과거 제도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이 시스템에 막혀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한계점에 노출되면서 조선은 몰락의 길로 갔고 서시의 동조무 시대의 자본주의 근대화의 성공한 세력에 의해서 먹히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그런 국제정치적인 흐름 속에서 잘 이용해가지고 일본이 부상하면서 동아시아 패권을 쥐면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가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구조, 사회경제적 구조는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산업공상의 성리학적 세계관과 질서를 제대로 적기에 개혁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식민지로 전락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 문화의식부터 좀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라얀 TV는. 그런데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제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잘 훈련돼 가지고 오늘날 세계의 10대 무역 대국이면서 경제 강국으로 한국이 성장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자본주의가 고도화돼 가지고 저금리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제 투자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금융이 강화되면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사회적 경박함, 도덕률의 붕괴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그 반대의 것을 과거의 유학자들이 경고했던 그 위험성의 사회로 또 진입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오늘은 좀 문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처럼 어린아이들에게 금융교육을 시키고 한국 사회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전하고 강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조선 말기와 같은 그런 무기력한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강한 그 비상을 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존리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제 금융을 활성화해서 그 금융이 기업을 키우고 또 기업이 다시 또 금융을 영향을 주면서 금융과 실물이 쌍두마차로서 호환적으로 긍정적으로 상승 발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데 일본도 그걸 못해가지고 결국은 저렇게
망하고 쪼그라들게 되었다. 이렇게 이분은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한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이제 이분은 어린애들까지 주식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잘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얘기는 거기서 경계를 좀 삼아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곁들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하듯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이 그 경고를 과거에 보내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의 그 일부분들을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은 일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는 있지만은 그게 마르크스의 경고를 우리가 상기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실물과 금융으로 돼 있죠. 실물의 그림자가 금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보면은 제가 20년 한 주식 투자를 해봤는데요. 주식 투자만을 하고 데이 트레이딩을 해보면은 종종 세상이 우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돈을 한 1000만 원을 어떤 종목에 배팅을 했는데 그게 10% 오르면 100만 원을 봅니다. 근데 어떤 종목은 상한가도 나죠. 요즘 상한가는 30%인데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어떤 종목에 그날 상한가가 났다 그러면은 3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300만 원을. 하루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요즘 하는 직업이 킥서비스업입니다. 킥서비스로 제가 좀 잘하는 편인데 순수입이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뭐 근처 그 이상도 하고 잘 벌어봤자 25만 원 버는 겁니다. 하루에. 그리고 노동 현장에 가서 단순 노동으로 하면은 뭐 잘 벌어봤자 한 15만 원 뭐 20만 원 벌 겁니다. 그리고 또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뭐 월급을 하루에 한 달에 한 5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면은 그 5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거기에 투여를 합니까? 그리고 식당 주인이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장사를 한다 했을 때 그 식당 주인이 그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새벽부터 수산시장, 농산물 시장에 들려가지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갔다가 그 요리사 고용해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음식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서 7,000원, 8,000원 비싸다 15,000원 이렇게 받아가면서 그 임대료 내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비용 빼고 나면은 그렇게 해서 티끌 모아서 태산하듯이 자기의 가용을 꾸려나가는 이거 이 실물 아닙니까? 그 외에도 공장에서 그 노동자들이 물건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정해진 월급을 따박따박 매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걸 나눠서 쪼개 쓰고 그러면서 애들도 교육시키고 집도 사야 되고 이런 실물 경제에서 돌아가는 현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피와 땀이 아주 절여 있는 그런 결과물인 것이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해보면은 그것도 노동이라고 볼 수는 있죠. 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식 노동을 해야 되니까요. 기업 분석도 하고 경제 흐름도 봐가면서 좋은 위치에서 사가지고 그걸 팔아서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그러면서는 지식 노동이라 할 수 있긴 한데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에는 어떤 약간의 사행심과 도박성이라는 묘한 그런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1000만 원을 넣어가지고 30% 상한가 나면 300만 원을 하루에 벌 수가 있어요. 뭐 반대로 까먹힐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3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노동자에게는 한 달 월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노동을 열심히 해야만이 벌 수 있는 300만 원을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집어넣어서 상한가 한 방이면은 3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자꾸 습관화해서 잘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 실물 현장에서 경제에서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노동소득을 받고 또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을 얻는 그 사람들이 만약 이 주식시장의 어떤 그 묘미를 모르고 그것만 할 줄 안다고 그리고 나는 그 주식 투자의 묘미를 10분 살려서 나는 얼마든지 그 자본의
그 부의 증식을 해낼 수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찮아 보이고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애들은 인생 경험이 짧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실물 경제에서의 노동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그 피와 땀의 결과물인 그 소득의 그 진지함, 그 경건함, 그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부모가 500만원, 100만원, 하다못해 100만원이라도 1000만원 이렇게 주면서 너 주식 투자 한번 해봐. 아빠가 가르쳐 줄게. 해서 주식 투자를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그런 경험을 찬찬히 쌓으면서 이제 이른바 금융 전문가랍시고 미래의 꿈이 이른바 돈놀이하는 그런 금융 전문가로 크는 게 꿈이 되겠죠. 그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도 지식 노동에 들어갑니다. 노동은 그것도 노동의 노동인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는 존리 대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좋은 철학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그나마 좀 낫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상 존리 투자 철학을 실천하라고 그러면은 저부터도 그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듯이 주식 투자 시장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떤 원칙을 갖고 나 이렇게 해야지. 계속 사 모아가야지 좋은 주식을.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뛰어들면 그게 아닙니다. 이 등락이 보이면서 그러다 보면 샀다 팔았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인 혼란과 코너에 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근데 그러는 과정에 이제 뻥튀기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막 1000만원 가지고 300도 벌고, 운 좋으면 500도 벌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애가 그런 노동의 피와 땀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만 알게 되면은, 애가 어릴 때부터 시쳇말로 싸가지 없는 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죠. 그런 교육이 만약 전 사회적으로 정착이 돼가지고 대부분 그런 쪽의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면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노동에 대한 규율과 그 진지함, 경건함 이런 도덕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주식 유대인처럼 금융교육을 잘 시키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아주 강하면서 이상적으로 잘 돌리기 위해서 그런 사회로 만들고 그런 행위를 우리가 자라는 애들에게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이냐? 실물 경제상 노동행위로부터 피와 땀의 결실로서 성취되는 것이 경제의 본질이라는 이 측면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자각하게끔 추동하면서 그런 금융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즉 그 신성함을 자각하는 순간에 인간의 도덕성과 진지함을 견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덕성과 진지함이 붕괴되면은 인간성 자체가 붕괴됨으로 해서 사회가 해체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투자 교육은 반드시 바로 이 점을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이에게 무조건 돈 주고 주식 투자 해봐. 아빠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에게 먼저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그래서 그것이 저축으로 쌓이고 그 쌓인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끼고 이런 교육을 먼저 철저히 동반해야 된다. 설령 그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계속 그 노동으로부터 근본적인 소득이 만들어지는 그 삶의 고단함, 어려움 이런 것들 그 소중함을 스스로 끊임없이 체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돈에 대한 책임 윤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투자 교육만 하게 되면은 그 애는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이상한 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존리 대표 말처럼 어린아이들에게 금융교육을 시켜야 되긴 하지만은 반드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결실은 실물 경제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노동을 통해서 반드시 애가 소득을 얻는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고 거기로부터 자기의 계좌에 돈이 쌓이는 것을 그 저축을 생활하고 그 소중함을 항상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에게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훈련을 먼저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봉건체제의 그 산업공상의 노예적 속박으로부터 인간의 욕망을 출구를 다원화시켜 활달히 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결과로서 경제적 자유를 쟁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욕망이 보다 자유롭게 넓게 퍼짐으로 인해서 자유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봉건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는 그 카라얀압TV의 사상적 이념의 본질은 분명히 하면서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여기 금융 한시도 실물노동의 신성함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실물노동의 그 신성함을 저버리는 순간 그 아이에게 시키는 모든 교육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계심을 소홀히 하는 금융교육은 문화의 타락과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에 사회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교육의 붕괴를 동반하면서 온 세상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막말 말해서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은 맨 앞에 주식투자의 열풍시대의 존재의 가벼움에 대한 경계라는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구소련의 국기, 망치와 이 낫이 새겨진 이 국기를 한국인들에게 좀 자극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사회주의 이념에 대해 주는 경고가 무엇인가를 다른 한편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국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주식 투자는 사행심과 도박성의 심리를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노동의 신성함과 경건함을 끊임없이 동반하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는 그 경계심의 훈련을 계속시켜야 된다. 그걸 멈추면 안 된다. 나이가 먹은 어른조차도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사상,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에게 사실은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계급투쟁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본 결과 인간에 대한 적개심이라는 측면, 계급투쟁론적 적개심 속에서 자기의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그 의식화를 통해서 혁명을 위한 투쟁을 해야 된다는 이 극단적인 철학에는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의심을 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노동에 대한 숭고함과 그 순수함과 진지함에 대한 고민을 사회주의 사상은 뿌리 깊도록 철저히 고민한 사상이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 사회가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에 있어서는 과거의 반공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눈도 뜰 수 없도록 만들었지만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인의 뇌를 보다도 한 차원 더 높게 성숙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성공은 그 투자 행위 자체의 지혜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네들의 전통적인 문화의식,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주의라는, 즉 신을 숭배하는 경건함, 바로 그 하나님주의라는 경건함의 실천적 도구로서 투자 행위도 있고 학문도 있고 예술도 있고 이런 것이죠.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에 대한 경건함의 측면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기 때문에 이 사행심이 짙은 이 투자 행위인 주식 행위에 있어서도
마치 마르크스주의에서 그 경고를 보내듯이 노동에 대한 신성함을 무시하는 그 경계심을 이 사람들은 문화 구조적으로 갖추고 있다. 유대인의 성공 비열과 위대함은 그 금융투자를 잘한다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네들의 문화의식과 교육 풍토, 뇌를 쥐어짜고 창조적으로 고민하고 토론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고 이러한 문화적인 풍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적극 배우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주의라는 경건함을 실천한 도구로서 유대인들은 선자각하고 있다. 그 자각 이후에 그런 투자 행위도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한국인들은 유대인과 같은 그런 경건한 종교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주의적이고 굉장히 실용적인 사고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존니 자산운용 대표의 말처럼 어릴 때부터 주식투자 행위를 막무가내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경계의 철학도 없이 막 하게 되면은 큰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미래에 들이닥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오늘의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투자 열풍시대 존재의 가벼움에 대한 경계, 즉 경박하고 천박한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미래의 건전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도덕적 기준과 실천적 시금석을 놔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르첸훈 개설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